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9월 7일 일요일 이른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드릴 방송 내용은 참 어렵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투자가 487조 원인데 처음에 이제 일반 국민들이 예상했던 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투자가 집행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될 것 같네요. 이제 우리한테는 487조 원이 굉장히 큰 돈이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미국의 이민당국 그런 공장 이민 단속 문제, 이 문제도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 이제 한국 문제 정말 어렵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가 하니까 이게 3,500억 원이 지금 이제 투입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대미 투자 액수가 3,500억 불 487조 원이거든요. 이게 아주 큰 돈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의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부채를 합친 것, 그러니까 국가 부채 가운데 가장 좁은 의미의 부채 액수가 한 1,300조 정도 됩니다. 1,300조니까 487조 원이라는 것은 얼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돈이죠. 이게 이제 집행을 이번에 이제 일본이 투자 결정 권한을 전부 다 트럼프 행정부에 넘긴 거거든요. 그게 세상에 투자 펀드를 운영하는데 투자 펀드의 결정 주체가 돈을 대는 사람이 아니고 미국 정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이 좀 얄궂게 된 거예요. 우리가 펀드다 이렇게 하면 뭐 일반적으로 펀드에 자금을 댄 물주가 투자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은 7월 31일 날 한미 관세 협정이 타결될 때 이렇게 이해를 했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투자 활성 방안의 하나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대미 투자 액수를 요구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LG 엔솔 현대자동차 이런 데가 뭐 30억 불 40억 불 이렇게 투자하면은 그게 다 이제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일본이 타결을 받는가 하니까 5천억 불을 그냥 줄 테니까 그거를 미국이 투자 결정 권한을 가지고 투자를 여기서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일본이 돈을 대는 형식으로 그렇게 되니까 대미 투자 펀드라기보다도 좀 그냥 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동안 일본이나 한국이나 유럽 연합이 미국 시장에서 돈을 많이 남겼으니까 미국을 위해서 기부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가 선정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수익성이 높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익성이 높은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할 거니까 도저히 미국 기업들이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 분야에 이제 대미 투자 펀드를 이용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한국 기업들이 바보천치가 아닌데 특정 프로젝트를 한국 기업들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한국 정부가 수익성이 낮은 대신에 뭔가 약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기에는 한국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하는데 지급 보증이나 대출 보증 같은 경우를 예상을 했는데 그게 전혀 아닌 거죠. 세상에 어느 펀드가 돈 된 사람 물주는 그냥 결정 권한이 없고 미국 정부가 펀드 여러분들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게 참 문제가 크구나.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3,500불을 결정할 때 7월 31일 날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한 수출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한다. 이렇게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탐탁지 않지만 미국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노력을 하니까 뭐 같은 값이 미국의 한국 기업들이 가서 투자를 많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복기를 해봤습니다. 이게 7월 31일 날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7월 31일 날 막 타결이 됐을 때입니다. 여기 이제 나오자는 대출 보증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때 미국은 의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이 투자 결정 권한을 가진다. 이제 한국은 한국 기업이 주도적으로 투자 결정권을 가지고 한국 기업들에게 대출 보증을 해 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미국은 이미 7월 30일 날 기사를 확인을 해 보니까 한 번 더 이제 제가 방송 준비하면 점검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투자 최종 결정 권한을 트럼프 대통령이 진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를 제공하고 이 투자 펀드는 미국 정부가 운용 집행하며 구체적인 투자처는 대통령이 내가 선택해서 정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사례는 아마 없을 겁니다. 펀드라는 것이 이제 돈을 투입한 사람들이 심사숙고해서 이제 투자처를 결정해야 되는데 미국 정부가 수익성이 없는 그런 프로젝트에 외국의 돈을 받아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다 알려지게 되면은 좀 논란이 될 수가 있고 액수가 너무 크니까 문제가 되겠네요. 3,500억 달러 투자 펀드는 미국 쪽이 구체적인 여러 사업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제안하면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은 투자할 만한 사업인지 검토해보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뭐 돈이 되는 거면 다 미국의 사기업들이 다 알아서 하겠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알래스카 석유 프로젝트처럼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돈을 그냥 제공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이게 미국이 투자처를 선정하는 겁니다. 한국 기업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금융기관의 직업 보증을 하는 거죠. 한국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해가지고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닌 거죠. 한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미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는 거죠. 민간 기업의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업일 가능성이 높고 결국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미국 정부가 필요한 일을 하는데 한국 정부가 487조 원을 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답이겠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저도 어떻게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 가지고 일본 측이 미국 정부에게 투자 결정권을 위임한 계약은 미국 정부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일본이 물주 역할을 하는 걸 뜻하는 거죠.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가 아닌 겁니다. 미국 정부가 하고 싶은 사업을 일본 정부가 돈을 대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투자 대미 투자 펀드가 아니고 그동안 돈 많이 남겼으니까 그냥 돈을 우리 함께 한 400조 정도 주는 게 좋겠다. 뭐 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당신들 돈 많이 벌었으니까 좀 그냥 기부해라. 이렇게 보는 게 좋겠네요. 좀 황당한 이야기인 겁니다. 487조 원 이러면 한국의 지금 중앙정부 지방정부 채무가 1300조니까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어마어마하게 이런 큰 돈인 거죠.
이게 다 이러면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직업 보정이 아니고. 너무 큰 액수라가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 정부도 고심을 하니까 이제 문서화 작업들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자, 미국 당국의 근로자 체포권은 한미 간의 그런 법에 대한 시각이나 관행 같은 것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도 큰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일면 톱 기사가 오늘 이번에 한국 근로자 체포권에 관한 것이 일면 톱 기사네요. 조선일보도 일면 톱으로 혈기와 군용차 급습과 쇠사슬로 손발을 묶어서 연행 전쟁터 같았다. 그런 이제 피의자나 이런 사람들을 구속하는 그런 과정은 이제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생경하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겁니다. 미국은 공권력이 굉장히 강하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뭐 그게 익숙한 사람들은 크게 놀라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냥 와이어로 그냥 사람의 손발을 묶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보니까 2분 한 40초 가량의 분량의 동영상을 미국 이민당국이 공개를 했네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민 단속국은 헬기와 군용 차량 총을 든 요원까지 동원해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단속작전을 벌였다. 그러니까 그냥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는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런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는데 영장을 받았으니까 통상 이렇게 급습할 땐 영장 같은 게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대부분이 이제 한국 근로자들일 거라고요. 한국에서 파견되신 분들 또 일부 신분이 조금 어려운 분들은 여기 그냥 강에 그냥 뛰어들어가 가지고 대부분 이제 한국 근로자들 같은데 이렇게 와이어로 그냥 묶지 않습니까? 그냥.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건인데 이제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은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는데 무슨 준비하고 말고가 있을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안이 조금 중대할 것 같습니다. 단속 요원들은 현장 직원들을 몸을 꼼꼼히 수색했고 중남미 등 제3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직원 2명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부지 내에 연못에 들어갔다가 요원들과 대치하기도 했고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놀란 게 이렇게 케이블 타이를 가지고 손을 묶는 뭐 어떤 경우는 또 이제 몸을 묶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익숙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간에 단속 요원들은 직원들의 사회보장 번호, 생년월일, 기타 신분 정보 등을 일일이 캐물은 뒤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에게는 종이에 약식 허가증을 써줬다. 이 가장 이제 핵심은 미국 국내법을 어긴 거죠. 관행상 비자를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행적으로 이렇게 관광비자나 단기 체류비자를 가지고 대체를 해봤는데 뭐 그냥 정식으로 여러분들 비자를 받고 들어가서 일을 하기가 워낙 힘드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국내법을 어긴 거죠. 체포된 사람들은 비자 조건을 어겨 불법으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국내법을 어긴 것은 뭐 사실입니다. 비자가 규정하는
그런 활동 외에 근무를 했으니까 단기 체류 비자나 관광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일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이번에 가장 핵심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의 기업들이 이제 그렇게 비자를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현지 공장을 건설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우회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해 왔는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낱낱이 밝혀지게 된 거죠.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법에 대한 한미 양국 사이의 시각 차이가 있죠. 미국에서는 특별한 대우가 웬만해서는 허용되지 않는 거고, 뭐 가끔가다 이런 보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이런 분들도 그렇게 예를 들면 시위를 하거나 이럴 때 법이 허용되지 않는 범위를 넘었을 때는 그냥 가차없이 뭡니까? 그냥 수갑 채우지 않습니까? 상원의원, 하원 의원들이 몸수색을 당하고 기자회견장에서 불법이라고 판단하면 그냥 끌려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급습 사건을 보신 한국인들 가운데서는 마음 상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뭐 완전히 다르니까 이제 미국은 많은 그런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권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하죠.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받기에 힘들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네요. 관행적으로 관광비자나 단기비자 등으로 활용해 온 것은 사실이다. 편의상 혹은 관행상 그렇게 활용해 왔더라도 법을 어긴 거죠. 국내법을 어긴 겁니다. 이민법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그런 것을 꼭 따져야 되냐고 되물을 수 있는데, 당신 나라에 꼭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하는데 그 정도는 당신들이 눈 감아 줘야 되지 않겠냐. 그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정해진 메뉴에 따라 착착 진행하는 성향이 강한 사회고, 또 월권 안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압력을 넣거나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단기 체류비자나 관광비자로 일할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거부할 수는 없다. 어떻든 지금 상황으로서는 정부가 노력을 해가지고 구금되신 분들이 뭐 다른 특별한 불법에 관여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속한 시간 내에 귀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밑에 이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한 분이 우리는 한미 간 가까운 동맹이라 생각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맹이라 하면서 한국인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고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국회의장이 중국 전성질에 참석했습니다. 미국에서 보기에 과연 저 나라가 동맹국이 맞나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적대적 군사 시위하는 전성질의 국회의장이 참석하다니,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여 중국이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한국 국회의장이 중국 전성질 참수에 분노하지 않는다고 보는지요. 이 정부는 말로만 더 이상 안미 경종을 안 한다 선언했지만 여전히 한국에는 친중적인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예기치 않은 이번 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오산 공군기지나 이런 부분하고 관련되지 않았겠냐 생각이 드는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민당국이 자기들이 정한 규칙에 따라서 시행에 옮긴 거지 뭐 외부적인 지시나 이런 걸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순수하게 그냥 이민당국자들이 고발이 있으니까, 고소가 있으니까, 제보가 있으니까 그것에 바탕을 두고 특정 인물들을 혹은 특정 그런 단체들을 규명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 공장 건설 현장에 급습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그냥 피상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번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편법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상세하게 이렇게 한국과 미국의 건설에 대한 양쪽 경험을 다 가지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고 브라이언 배원이란 고 배원 씨가 아주 장문의 글을 올렸네. 어마어마하게 장문의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왜 현지에 공장 건설을 할 때 이렇게 편법을 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모를 다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하게 공을 들여 가지고 이 고 배원 씨가 글을 올린 겁니다. 아주 장문의 글입니다. 유학생으로 가가지고 이제 미국에 체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건설회사도 하고 한국 건설회사 하는 두 가지 경험을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식 비자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한 겁니다. 그게 이제 빠르고 또 싸니까 정상적인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죠. 미국 이민국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를 보며 여러분이 필요하시면은 하나 메모해 놓으셨다가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번 사태를 좀 정직하게 볼 수가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국을 또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결론에 이렇게 제언한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시공비와 공사 기간을 미국 현실에 맞게 책정하고 설계 단계부터 시공까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하루에 수억 원을 까먹고 있으면서도 제가 제안한 20억 안팎의 용역비도 많다고 하던 그런 마인드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한국 협력업체들과의 종속관계를 이용한 이런 식의 미국 내 공사는 더더욱 안 됩니다. 관광비자로 와서 공사를 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보험도 안 되는 미국 땅에 어쩌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법을 준수하는 과정, 그것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같습니다. 이번 사태로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싸게 할 수가 있고 또 시간을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무리수를 뒀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워낙 긴 글이니까 지금 유학 중인 김향훈 변호사가 잘 요약을 해서 올렸네요. 이게 이제 한번 좀 보시죠. 이번 사태를 아주 보기 드문 분입니다. 이렇게 양쪽을 다 알 수 있는 게. 이번 문제의 핵심은 한국 기업의 미국 현지화 방식과 불법적 관행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그리고 미국 건설사는 문서와 절차 준수를 중시하지만 한국 기업은 한국식 관행을 적용하려다 보니까 비용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기간도 증가하고 미국 건설사 대신에 한국 협력업체 직원들을 관광기비자로 불러서 불법 노동에 투입해 왔고 단기적 편리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법을 무시하는 방식을 선택해 왔다. 그리고 주재원으로 있으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축적이 되면은 주재원 하는 것이 일종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히 또 주재원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을 다 귀국시켜 버리기 때문에 다음 주재원으로 오는 사람은 똑같은 그런 실수를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된다. 이번 사건은 한국식 불법적 편법적 공사 운영이 한계에 달하는 결과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자 귀국 정도고 미국 이민법 자체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워킹 퍼밋 같은 외교적 특례 같은 걸 시도해 볼 수 있지만 미국 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니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구금 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이 조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민 단속을 하는데 다른 나라에 통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는 JTBC 보도를 보면 참 그냥 반도에 갇힌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 통보도 사후 설명도 없었다. 통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국내법을 어긴 사례니까. 그러면 모든 나라에 대해서 다
그런 조치를 취할 때 다 여러분들 통보를 해야 됩니까? 합법적이고 제도적 방식으로 공사 관리를 해야 되고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산정하고 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초기 설계 시공 단계부터 현지 법규와 문화를 이해하는 전문가를 투입해야 되고 관광비자 불법 노동이나 협력업체 종속적 구조는 위험하고 지속이 불가능하다. 어쨌든 합법적 절차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 거거든요. 그 이제 우리가 대충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문제 생기면 또 뭐 사람들이 연락하고 그런 게 이제 다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내부에서 법 절차를 준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몸에 배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근데 뭐 모든 것이 다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거를 또 고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이렇게 정직한 애정어린 충고를 이 고 배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실상을 좀 더 정확하게 아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글이 이제 이게 그냥 단순하게 불법 체류자나 근로자 단속 문제가 아니고 뭐가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다, 이런 글을 또 올리셨네요. 여기에 이분께서 바로 몇 시간 전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은 CNN에 이번 법 집행을 감독한 그런 지휘부서에 있는 사람이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 영장을 정식으로 받아 가지고 사업 현장을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작전은 요원들이 현장에 들어가 사람들을 모아 버스에 태우는 그런 이민 단속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슐랭크 이번 작전에 참여한 고위직이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이게 이 사람들이 작심하고 여러분들 현장에 들어간 것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은 수개월에 걸친 범죄 수사였습니다. 범죄 수사라고 지칭한 겁니다. 우리는 증거를 확보하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문서를 수집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사법 수색 영장을 받게 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범죄 수사라는 겁니다. 범죄 수사. 그래서 여기에 이분께서 고배원 씨께서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준비한 급습작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급습작전이 뭐냐 하니까 회사들이 불법 인력단체를 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회사들이, 한국의 대기업들이 불법 대기업하고 관계없이 이제 인력 파견업, 미국의 이런 인력 파견을 하는 그런 단체들을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 사업체를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확인이 안 된 건데, 이번 작전은 무언가 증거 수집부터 수사까지 뒷받침한 단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마음에 걸립니다. 2023년도에 착공한 공장이고 건축 토목 같은 일반 공사는 이미 마무리가 됐고 내부에 생산 설비와 특수 장비들을 설치한 단계에 있는데 그 미국의 일반 공사 근로자들이 할 수 없는 특수 작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비를 개발하고 판매한 한국 업체 직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미국에 들어오기에는 취업비자를 받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취업비자가 워낙 이러면 깐깐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민당국이 장비 설치로 잠시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 정도로 단속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민당국도 상황을 다 알 거란 이야기죠. 잠시 와가지고 이런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그 정도까지 안 했을 거다 이야기죠. 뭔가 전문적인 그런 업체가 있을 거란 이야기다.
제가 드는 느낌은 국토안보부 관리가 꽤 오랫동안 수사해 온 거라고 했을 거라는 것이 유추해 보면은 한국에서 조직적으로 이런 근로인력을 공급하는 용역업체가 있었던 것 같다. 한국의 여러분들 근로인력을 공급하는 용역업체처럼 미국의 여러분들 턴키 베이스로 여러분들 관리해 주는 범죄 행위를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했다는 그의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현대차에서 자기들은 불법을 용인하지 않고 끌려간 직원들 가운데 자기들 직원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봐서는 인력 공급 체계에서 불법이 조직적으로 행해진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한국 정부가 국토안보부가 미국의 국토안보부가 수사를 왜 했는지 외교를 총동원해 가지고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나오네요. 그러니까 아마 한국의 대기업들이 인력 관리가 힘들고 하니까 용역업체를 통해 가지고 인력을 공급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큰 범죄인 거죠. 이민당국이. 여러분 여기 미국의 이민법이 엄청나게 엄합니다. 미국의 공권력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범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이를 좀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이번 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민당국에 일하는 그런 이민세관국 직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일이 불법 이민자를 잡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일이 있고 이민세관국의 담당자들이 일이 있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작업을 제대로 수행한 거죠. 자기 일을. 우리가 볼 때는 좀 섭섭하지만 여기 이제 보시면은 트럼프 지지자가 이제 신고를 한 모양이죠. 불법 외국인이 일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신고가 아마 들어간 모양입니다. 파이어암 트레이너 토리 브라눔이라는 그런 사람이. 그래서 한번 읽어보니까 이제 그냥 신고를 한 겁니다. 불법 체류자가 저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사람들이 도망치면 울타리를 넘고 지붕을 통해 탈출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사람들은 그 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속삭여왔고 이제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몇 달 전 이 공사 현장을 이민세관국에 신고했고 요원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조지아 주민들은 우리의 일자리, 우리의 안전, 우리의 법이 불법 고용 관행으로 훼손될 때 이것을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공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와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조지아 주민들을 일자리에 배치해야 되며 기업들이 구석을 잘라 불법 노동력을 착취하는데 눈 감아서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간에 신고는 아마 이렇게 시작이 된 모양입니다. 그거를 이제 그 건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조사에 들어간 모양이죠. 비합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현장에 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제보받은 다음에, 그런데 이제 조사기관이 이름 엄격하고 영장을 발급받을 정도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사람들은 주로 중남미 등에서 불법 일구간 근로자이고 체포된 한국인은 비즈니스 회의 목적으로 미국을 단기 방문할 수 있는 B1 비자나 에스타만 받고 관광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으로 추정됩니다. B1 비자나 무비자 에스타 비자는 미국에 입국한 경우 근로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번에 완전히 다 드러나 버리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지금 정리가 되고 아마 영장도 다 이렇게 공개를 했는 모양이죠. 이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에 보고를 받은 모양이죠. 5일 백악관에 진행된 언론과의 질의응답에서
이민 단속과 제조업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나라와 잘 지내기를 원하고 훌륭하고 안정적인 노동력을 원합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짤막한 이야기인 거죠. 법을 어긴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이민 세강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미션을 수행한 거죠. 그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여러분들 공개 기자회견 하기 전에 조금 전에 들었고 내가 지시한 바가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단속을 한 거다. 저는 그 사건에 대해 기자회견 직전에야 들었습니다. 뭐 정치적 의도나 이런 것은 나는 있지 않았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많은 그런 지금 국내의 유튜브 시청자들이 정치적 흑막을 그렇게 제기하는데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이 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미션을 수행한 거고 나는 지시한 바가 없고 조금 전에 이제 알게 된 거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들 여론을 보니까 트럼프가 소식을 듣고 미국 이민국이 할 일을 했다고 칭찬했다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본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총 5천억 달러를 미국에 안기고 이런 취급을 받다니 5천억 불 회수하고 이 돈으로 그렇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감정적인 겁니다. 이게 HGUK님이 좀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대미 투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미국 국내법 위반 사건입니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취업을 해서는 안 되는 비자를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단속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적인 그런 반응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뭐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뭐 이 건뿐만 아니고 미국 전역에서 이제 불법 체류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지 않겠느냐. 정치적으로 뭐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좀 억제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국제뉴스는 없고 투자 문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 문제. 연방준비위원회가 늦었죠.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뭐 보고서가 어떻고 이런 문제를 다 떠나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미 연준이 인플레를 잡는 그런 목표에 지나치게 몰입된 나머지 고용시장이 상당히 여러분들 냉각되는 것을 인정 안 한 거죠. 파월 의장이 지나치게 고지식했던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옳았던 겁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코베시 레터에서 정확하게 지적했네요. 미 연준이 늦었다는 거죠. 최신 데이터의 바탕을 두게 되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개월 전부터 외쳤던 이자율 하락 인하가 옳았다는 거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 아주 정직하게 표현했네요. 연준이 늦었습니다. 최근 데이터를 바탕으로 볼 때 약 5개월 전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요구했던 것은 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게 달라지는 거죠. 경기 상황이 상당히 많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다. 데이터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하자면 데이터는 문제가 없고 파월 의장이나 이런 미 연준의 이사들이 좀 안일했던 거죠. 1961년 이후에 미국에는 9번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그런 고금리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8개가 경기 침체로 이어진 겁니다. 고금리를 막는 여러분들 고금리가 아니라
고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가지고 고금리 정책을 실시했는데 금리를 낮춰야 될 시점을 놓쳐가지고 그냥 경기 침체로 빠진 거가 9개 가운데 8개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타이밍을 못 맞춘 겁니다. 미 연준의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고금리 정책으로 인한 과도한 고금리 정책이 어김없이 경제 약화 신호 속에서 강행됐고 결국 금리나 타이밍을 놓친 사례가 1961년부터 시작해서 8번이 있는 겁니다. 9번 가운데 8번.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옳다 이야기죠. 금리를 빨리 낮춰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어떻든 간에 본인이 이제 뭐 책임질 건 없죠.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다 나오네요. 이게 여러분 전부 다 미국의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9%, 13%, 17%, 20% 이렇게 올렸는데 금리를 낮추는 시점을 놓쳐가지고 경기가 상당히 침체가 되는 그런 부작용을 낳은 거죠. 사업가 출신이 훨씬 더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리고 뭐 베센트, 스캇 베센트나 이런 재무장관이 이렇게 다 사업가들 출신이지 않습니까? 9번 중에 8번을 실패한 겁니다. 딱 한 번 1994년에 95년에는 하드랜딩이 아니고 소프트랜딩을 한 거죠. 6%까지 금리를 올렸다가 적시에 낮춰가지고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정책이란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정책이란 것이. 그래서 이제 아무튼 간에 상당한 정도의 인플레를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를 좀 공세적으로 낮출 것 같아요. 금리를. 공세적으로 낮추게 되면은 통화 공급이 늘어나 가지고 자본시장에 굉장히 플러스적인 요인까지 그렇게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좋고. 파월 의장이나 이런 사람들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겠지만 조금 더 유연했으면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제는 개인 투자자들의 낙관입니다. 그죠? 예.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미국의 정시를 상당히 밝게 보기 때문에 성장주, 기술주 특히 빅테크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사모았네요. 개인 투자자들이. 거침없이 사모은 겁니다. 지난 3, 4월부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매그니피센트 7 그리고 팔란티어라는 기업에게 개인 투자자 돈이 흘러간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적 매입액입니다. 누적 매입액. 단위는 10억 불이고 가장 많이 사모은 것이 엔비디아고 그다음이 테슬라고 그다음에 아마존이고 그다음에 팔란티어고 그다음에 구글이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사고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이런 주식을 많이 사모은 겁니다. 엄청나게 낙관적이라는 이야기죠. 개인 투자자들이 인디비주얼 인베스터 혹은 리테일 인베스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기술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과 팔란티의 개인 투자자 누적 순매수액이 연초 이후에 5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엔비디아가 주도했고 그 뒤를 테슬라와 아마존이 뒤를 따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기술주에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오늘 뉴스가 그렇게 나왔네요. 악화된 고용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악화된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는 그날에도 상당히 올랐던 겁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게 될 테니까. 그러면 주식이 인플레의 방어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식과 같은 그런 자산을 소유한 자들이 훨씬 덕을 볼 것이다. 이런 부분을 시장 참여자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코비시 레트가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매우 부진한 고용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2025년 4월 저점 이후에 현재 35% 상승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경기 침체에 들었다고 느끼더라도 주식시장은 왜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일까요?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하가 더 높은 인플레이션 속에서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자산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이 같은 냉정한 그런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경보음이 계속 울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성장 주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앞으로 이제 대비하는데 자 이제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하고 달리 헤지 펀드들은 별로 밝게 안 보는 겁니다. 시장이 꼭 거꾸러지는데 베팅을 한 겁니다. 숏 선물 시장의 숏 위치를 헤지 펀드는 주가가 내려갈 것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헤지 펀드들이 숏 매도 포지션을 늘리고 있습니다. 헤지 펀드는 여기서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개인 투자자들과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숏 주시장이 내려갈 것이다. 하락시에 여러분들 베팅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좋아질 거다. 상승세에 이런 베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숏에 이런 베팅한다는 이야기는 헤지 펀드들이 숏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는 시장이 하락한 것에 베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숏 포지션은 특정 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매도하는 투자 전략입니다. 헤지 펀드들은 전반적인 미국 주식시장이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는 겁니다. 두 개가 여러분들 완전히 다른 그런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별 주식을 사는 것은 상당히 여러분들 리스크를 안는 것이죠. 상장 지수 펀드를 산다는 것은 몇백 개 기업에 여러분들 분산해서 투자하는 거지만 좋은 날이 오래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유행은 계속 바뀌고 하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요가복 비슷한 그런 룰루레몬 주가가 여러분들 엄청나게 빠졌네요. 50% 정도 빠진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지난 9개월 사이 주가가 54% 반토막 난 겁니다. 400불에 산 사람이 지금 167불이니까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주가라는 것은. 올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주식 가격이 54.93% 내려간 겁니다. 절반이 된 거죠. 100원 투입했으면 50원 남은 겁니다. Never get comfortable in the market. 시장엔 절대 편안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매사가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상황은 아주 급속하게 순간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9개월 동안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니까 이번에 특히 또 주식 가격이 많이 내렸네요. 전망치가 매출액이 줄고 관세 효과가 여러분 좀 크게 받으니까 의류산업은 유행이 굉장히 많이 타기 때문에 그렇게 살만한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의류나 이런 거는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뭐 신발도 마찬가지고 물론 뭐 나이키가 그동안 돈을 많이 벌어줬습니다만 이 한 보시죠. 그렇게 인기가 있었지만 룰루레몬의 이름 주가가 이게 5년치입니다. 5년 동안 절반이 된 거예요. 5년 동안 절반으로 떨어진 겁니다. 진짜 재미가 없는 주식 여러분들 차트인 거죠. 이게 여러분들 연중입니다. 계속 절반까지 떨어진 겁니다. 54 절반 이상이네요. 54.93%가 떨어진 겁니다. 이게 1개월 동안입니다. 확 꺾어진 겁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 여러분들 살 때 주의해야 되는 거죠. 의류 분야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제품이 워낙 유행을 많이 타니까
지금 떨더라도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신발 이런 특별한 신발 못생긴 신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룰루레몬이 뭐 당연히 매출이 줄고 유행이 여러분들 조금 가시고 제품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저가품들이 경쟁해가 시장을 막았을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대로 이야기하네요. 실적이 안 팔리는 겁니다. 관세 영향도 크고 경쟁사들은 계속 여러분들 들어와 가지고 시장을 어지럽히고 이러니까 뭐 당연히 주가가 이런 내려가겠죠. 디자인도 뭐 별로 특별한 게 없고 요가복과 레깅스인데 신규 경쟁자들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그다음 패스트 업체들도 지금 다이슨도 굉장히 고전하지 않습니까? 비싸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 여러분들 굉장히 주의해야 되죠. 아 이게 싸다. 싸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고점 대비 싸다는 거죠. 이때는 엄청나게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개별 주식은 이렇게 위험한 것 같아요. 한 분이 잘 이야기하네요. 이거 말입니다. 회사가 지나치게 이런 고평가된 겁니다. 제품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런 제품 카스코에 가게 되면 절반으로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 오버밸류 여전히 여러분들 비싸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주식이 가격이 확 내려갈 때 어마어마하게 주의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류는 유행을 타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 그걸 탁탁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주의하시라고 한번 오늘 정리해 드렸습니다. 펀드. 유명 펀드 조심해야 됩니다. 유명 펀드. 제가 뼈아픈 소리를 자주 하는데 브랜드 펀드 이런 거 주의해야 돼요. 브랜드 펀드. 우리는 항상 냉철해져야 되고 피 같은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장구해야 되고 치밀해야 되고 그리고 좀 째째해져야 되는 겁니다. 따져보고 절대 여러분들 마케팅에 놀아나면 안 되고 한 분야 여러분 전문가라고 사는 사람들이 이 주식이 좋습니다. 이 펀드가 대단히 뛰어납니다. 이때 항상 의심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은 성장하는 방송 학습하는 방송 부자되는 방송을 보시기 때문에 소비하는 이런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여러분들 훈련을 받으실 겁니다. 펀드는 이름값을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펀드 이름값을. 오늘 출시하자마자 2천억이 몰렸다. 어떤 펀드이길래 이런 게 나온 겁니다. 한국 첫 골드만삭스 공모펀드 상륙 이런 게 나와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 있죠. 이런 기사를 볼 때 좀 삐딱하게 보거든요. 골드만삭스라고 그래 골드만삭스 뭐 검으로 이름 칠하냐. 골드만삭스 공모펀드가 인기가 있었으면 시장에 다 팔렸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데 이름 놀아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데 놀아나면. 골드만삭스가 여러분들 만든 펀드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 검칠한 펀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골드만삭스 미국 테크 펀드. 지금 세상에 어느 세상인데 여러분들은 미국의 무슨 뭐 유명 자산운용사가 만든 펀드를 해가지고 이 펀드는 약 3조 달러 4200조의 자금을 운용하는 미국 골드만삭스 운용의 테크놀로지 오브 튜니티스 펀드의 재간접 형태로 투자한다. 이렇게 뭐 이름이 거창하네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떼돈을 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야 이게 진짜 대단한 모양이다. 이런 데 놀아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수익률이 뭐 17.19%고 5년에 13.93%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워낙 똑똑해야 여러분들 칼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운용 보수 싸고 아주 패시브한 나스닥
100 ETF나 이런 데 투자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싸게 하지 말고 운용 수수료가 몇 프로인지는 기사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애플 등 여기 보시면 이런 대형 펀드는 속성상 고수익 운영을 못하는데 투자판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까지 자세히 선전해 줄 거면은 총 보수가 얼마인지 정도는 써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제가 탐구심이 발동해 가지고 도대체 골드만삭스는 검칠한 여러분들 투자 상품을 파는 모양인데, 예? 골드만삭스가 골드만삭스 테크놀로지 오퍼추니티스 펀드니까 얼마나 근사하게 보입니까? 그래? 그럼 그 펀드가 어떤 게 있냐 딱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 테크놀로지 오퍼추니티 펀드는 여러 클래스로 나누어 있고 각 클래스마다 다른 티커를 사용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는 GITIX를,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은 GISTX, 그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김없이 그냥 찾아본 겁니다. 이렇게. 예? 골드만삭스 테크놀로지 오퍼추니티 펀드 인베스트 클래스, 일반 투자자들이 이러면 참여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5년 보시기 바랍니다. 22.14% 올랐습니다. 그냥 보통 펀드인 겁니다. 돈을 얼마나 여러분들 운용수수료를 떼가냐, 0.92% 떼가는 겁니다. 이런. 아니 0.03% 여러분들 0.02%면 여러분 운용할 수 있는 펀드를 0.92%까지 여러분 떼가는 겁니다. 운용수수료를. 이런 거 사람들이 모르고 2천억 3천억을 돈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기간 투자자용, 예, 기간 투자자용 5년에 여러분들이 23.97% 올라간 겁니다. 아니 0.89%나 떼가는 겁니다. 세상에 골드만삭스 이런 펀드는 무슨 검칠한 펀드냐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순진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숙한 겁니다. 아유 골드만삭스면 아이고 JP모간이면 말이 안 되잖아. 0.89%를 주고 펀드를 왜 사냐 이야기죠. 투자가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닌 겁니다. 그냥 여기 보면 투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딱 슬라이드 한 장으로. 여기 이런 기술주를 투자하니까 역사와 명성을 자랑하는 기술주 펀드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XLK, FTC, 피델리티, 뱅가드, VGD, XLK는 SPDR, FTC는 미국의 2대 정권회사인 피델리티, VGT는 이런 뱅가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칼같이 나오잖아요. 사람들 얼마나 게으른 겁니까? 골드만삭스가 이런 금장을 칠한 게 아니고 얼마나 여러분들 성과가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골드만삭스 제품 2개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17%, 18%입니다. 기관 투자용, 그냥 개인 투자자용. 여기 XLK, SPDR에서 운영하는 기술 섹터 투자 21.38%, 뱅가드 이름 기술 투자 21.4%, 피델리티 기술 투자 22.6%, 압도적으로 우위지 않습니까? 수수료는 얼마나 쌉니까? XLK 0.08, VGT 0.09, FTC 0.08. 여러분 이 수수료 받는 거 보고 0.89 이게 말이 되냐 다 도둑놈들이지. 얼마나 여러분들 돈을 빼먹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운용 규모 보시기 바랍니다. 1990년하고 2010년에 나온 상품인데 운용 규모가 여러분 10억 불도 안 되는 겁니다. 10억 불도. 밑에 보시 XLK 839억 불, 뱅가드 1149억 불, FTC 150억 불, 2013년에 나오던 이런 150불이 되는 건데 이게 발로 뛰는 인기도 조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들을 어리숙해 가지고
그냥 이것만 보고 하면 되잖아요. 그냥 뭘 이제 시장 조사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냐 이야기. 나스닥 하고 싶으면 QQQM 하면 되고, 예? S&P 500 하려고 하면 SP LG 하면 0.02%만 주면 되니까 S&P 500에서 조금 더 이런 수익률을 올리려면 SCHG나 모멘텀 투자인 SPMO 두 개 중에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기술주 이런 펀드를 원하면 XLK, FTC, VGT, 예? 다 여러분들 고만고만하니까 수수료가 이런 고만고만하죠. 0.08, 0.08, 0.0, 예. FTC는 0.07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딱 다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런 걸 가지고 2천억씩.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숙한 겁니다. 상품을 사기 전에 피 같은 돈을 집어넣으니까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조사를 여러분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거 해가지고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모범 답안. 에휴 사람들 내가 기가 차서 여러분들, 예, 내가 탐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남들처럼 그렇게 어리숙하게 안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딱 기사를 보고 뭐 무슨 골드만삭스 무슨 검칠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 그럼 따져보자. 어떤지. 그래프 딱 그려보니까 뭡니까? 시원찮은 겁니다. 운용수수 0.92%를 받아 이 인간들. 예, 그렇게 해서 비교 딱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은 그냥 다 이런 빼앗기는 겁니다. 세상이 다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다음에 수익률 전쟁.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나온 겁니다. 방송을 준비하는 걸 이렇게 항상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참 좋은 기회입니다. 전통적으로 주식 60%, 채권 40% 운영하는 60대 40 포트폴리오가 아주 정통적인 그런 투자 배분 공식이죠. 거기에 세 가지의 대체 투자 배분 공식이 있다.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야 이거 한번 들여다보자. 여러분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ETF 투자를 할 때 세 가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수익률이 높으면은 변동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최대 손실, 장이 안 좋을 때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연령에 따라 가지고 수익률하고 변동성하고 최대 손실 폭을 잘 밸런스를 유지하는, 그게 이제 자산 배분에 대단히 중요한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040이라는 이야기는 주식의 60%, 채권의 40%를 배분하는 것이고, 더 공세적으로 나간 사람은 7030, 주식의 70%, 그다음에 채권의 30%고, 오늘 소개하는 것은 6040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인 방법, 은퇴 연령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오늘 조사해 가지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멋진, 이 사람들은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프를 아주 멋지게 이 보시게 되면은 6040을 했을 때 25년간 평균 수익률이, 연평균 수익률이 한 7% 정도 되네요. 6040. 7030을 하게 되면 주식 70, 채권 30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다음 두 번째 대체입니다. 3070, 주식 30, 채권 70입니다. 주식 30, 채권 70. 그다음에 25, 25, 25, 25. 아마 내가 볼 때는 주식 25, 채권 25, 그다음에 현찰 25, 그다음 금 25 이렇게 아마 배분하는 이런 전략 같아요. 그다음 30, 40, 15, 7.5, 7.5. 자, 하여튼
재무하는 사람들은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이게 모두 다 뭔고 하니까 수익률을 얼마를 확보하면서 위험을 얼마만큼 줄일 것인가, 이 세 가지 사이에 여러분 균형을 찾는 겁니다. 수익률이 1%만 차이 나더라도 10년 굴리게 되면 자산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니까 아주 여러분들 멋진 표입니다. 이게. 그걸 여러분 오늘 견문을 좀 넓히는 셈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주식 60, 채권 40, 6040 포트폴리오 전략이 우수했고 2000년 8월 30일부터 2025년 8월 29일까지 한 25년 동안 6040으로 이런 운영하면은 연평균 수익률이 6.89%입니다. 6.89%. 여기서 이제 주식 비중을 더 높이가 70, 30으로 하게 되면, 채권 30으로 하게 되면 7%대까지 여러분들 수익을 내겠죠. 이게 가장 정통적인 자산 카테고리별 자산을 배분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주식과 채권이 종종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올터너티브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대안을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공개한 겁니다. 자산 배분의 오리지널은 6040, 7040이 아니고 7030, 7030입니다. 좀 공격적인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변동성은 좀 더 큰, 위험을 더 안겠다 하면 7039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배분하는 것이고, 여기 이제 대안이 오늘 여기에 나온 겁니다. 오늘 여기 기사에 항상 이렇게 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대안 1, 25, 25, 25, 25, 이걸 이름을 퍼머넌트 포트폴리오를 부릅니다. 주식 25, 장기 채권 25, 금 25, 현금 25, 현금 25, 현금 25%. 이렇게 여러분 운용하게 되면 연평균 7%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6040하고 비슷한 거죠. 금이 들어간 겁니다. 금. 1970년대 이후에 6040과 비슷한 연평균 수익률을 기록하고 최대 손실, 낙폭, 시장이 안 좋을 때 떨어진 것이 6040보다 절반 정도로 줄이고 절반 정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폭이 10에서 15% 정도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가 더 나오면서도 수익률은 비슷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주식이 25%, 채권이 25%는 알겠는데 금을 25%씩 사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금 ETF를 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현금은 그냥 갖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금리를 받을 수 있게끔 단기 채권을 운영하면 현금하고 같으니까. 그래서 상품도 소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SPY,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의 가장 잘 알려진 그런 SPY 상장지수 펀드 25%, 장기 채권 TLT 30년 미국채 이게 25%, 그다음에 GLD 금을 그냥 사라는 게 아니고 금 상장지수 펀드를 사면 되는 거죠. GLD 그다음에 SHY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미국의 단기 국채 상장지수 펀드, 이렇게 이름 딱 짜게 되면은 25, 25, 25, 25 퍼머넌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야, 이 재무하는 사람들 참 골드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iShares 20년 플러스 20년물 이상의 미국채 본드네요. 이 상품이 나와 있는 겁니다. TLT라는 상품. 금을 사라는 게 아니고 이런 금 사는 대신에 금 여러분들 상장지수 펀드를 사는 겁니다. GLD를 사는 겁니다. 아,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사네요. 1137억 불 정도 시가총액이 되어 있네요. 이번에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항상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1년에서 3년 정도의 미국제 본드의 상장지수펀드를 사는 겁니다. 25, 25 주식 장기채권 25 주식 25 골드 25 그다음에 현금 25 퍼먼트 포트폴리오라고 하네요. 대개 은퇴 연령이 있는 사람들에 권할 수 있는. 자, 다음에 두 번째 대안입니다. 올웨더 포트폴리오. 되게 이런 마케팅 측면에서 어마어마하게 잘 구가 있는 올웨더 포트폴리오. 천하무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문제없는 포트폴리오니까 상당히 안정성을 주시하는 올웨더 포트폴리오. 주식 30% 장기채권 40% 중기채권 15% 금 7.5% 원자재 7.5% 분산해 가지고 이랍니다. 여러분 이것도 원자재를 직접 사는 게 아니고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품이 나와 있는 겁니다. 진짜 미국이란 나라 대단한 거예요. 골드를 사는 대신에 ETF를 사면 되고 그다음 원자재를 사는 대신에 원자재 ETF를 사면 되는 거다. DBC. 여기서 주식은 VTI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S&P 500만 추종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냥 돈만 있으면은 금도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금덩어리를 사라는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GLD라는 걸 사면 되는 거죠. 이렇게 GLD를 사면 되는 겁니다. GLD를. 이거는 이제 레이 달리오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투자가가 성공한 투자자가 개발한 전략인데 연평균 수익률이 7.5% 변동률은 10% 이하니까 상당히 위험도 줄이고 6040보다 수익률은 더 높은 거죠. 기관 투자자도 그렇지만 개인도 채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인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안목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 구성을 하려면은 VTI 주식 30% TLT 장기채권 40% 중기채권 15% 중기채권이 IF 증권입니다. IF ETF 그다음에 골드 7.5% 원자재 7.5% 달리오 레이 달리오가 이런 개발한 자산 배분.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에서 그냥 ETF를 사는 겁니다. ETF를. 그러니까 내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원한다. 그러면 이렇게 다 ETF를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구성해 가지고 사면은 그냥 통계적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한 7% 정도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변동성은 훨씬 줄어들고 이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뭔가 하니까 투자자들을 위한 포트폴리오입니다. 투자자가 아니고 은퇴자. 지금 여러분 소개한 것은 대부분 은퇴자입니다. 은퇴자들을 위해 가지고 주식 6% 60% 채권 40%보다도 좀 더 안정성이 있고 수익률은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지금 대안을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여러분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저도 공부할 겸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6040의 수익률하고 비슷하게 가면서 변동성을 확실하게 줄인 그런 종류의 자산 배분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안 3는 3070 플립 포트폴리오라는 겁니다. 주식 30% 채권 70% 2000년 이후에 연평균 수익은 6.5%네요. 6.5% 그러니까 뭐 1%도 차이가 안 납니다. 6040이 6.89%니까 변동성 확실히 줄인 겁니다. 9%로. 그러니까 나는 뭐 은퇴 연령이기 때문에 돈을 잃어서 안 된다 이런 사람 같으면 3070 플립 포트폴리오도 괜찮겠네요. 채권 70% 배분하고 주식 30% 하고 그럼 확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게 본 거는 모든 사람들은 6040을 그냥 금과 옥조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6040만 있는 것이 아니고 3070도 있고 그다음에 퍼머넌트 포트폴리오도 있고 올웨더 포트폴리오도 있고 그다음 플립 포트폴리오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좀 참조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편에 맞게끔 그렇게 하고 금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금 ETF를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금 ETF는 지금 너무 비싸니까 예, 이렇게 이런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 박사님 방송을 보고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해보고 있습니다. 이전엔 테슬라와 엔비디아 정도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29% 조금 넘는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네요. 재밌죠. 재밌고 또 여러분 뭐가 신난 겁니까? 자기가 세계 최고의 여러분들 회사들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신난 겁니까? 세계 최고. 예? 동대문 찍고 남대문 찍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 세계 최고의 여러분들 회사들이 분기별 성과를 기다리고 그 회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하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유럽 축구 리그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같은 돈을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세계 최고의 여러분들 CEO와 함께 맡겨놓으면 더 좋은 성과를 낼 거 아닙니까? 테슬라가 여러분들 보상을 1조 달러 한다고 하니까 일론 머스크에 그만큼 크레딧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분 주식 팔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없는 셈 치고. 그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공공섹터를 방송할 때는 조금 따분한데 사기업은 항상 부를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참조하셔 가지고 부자 되는 그런 길에 들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 갑자기 방송 중에 어제 8시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공병호 역사 스페셜 12번째 시간이 갑자기 끊어졌는데 그 뒤에 참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콜럼버스가 여러분 콜럼버스의 아들 디에고 콜럼버스가 장가를 잘 갑니다. 아주 좋은 그런 와이프를 만나죠. 그렇게 해서 덕을 많이 보는데 그 이야기를 꼭 들려드려야 되는 건데 어제 그게 앞에서 여러분들 갑자기 방송이 끊겨가지고 못했는데 다음 토요일 날 잠시 소개하고 다음 주제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못 보신 분들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루지 않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많으니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